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고발과 금융위 조사 요청까지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천룰 개편에 들어갔고 야권을 중심으로는 정계 개편 논의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총선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4월 중순인데 전국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송부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금융위 조사 얘기까지 오늘 아마 제출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 기류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해보면 아마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다시 또 전국이 지금도 뭐 경색돼 있는데 더 악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이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사청문제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말로 전면적으로 한번 손질을 봐야 된다.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것만 42건이거든요. 국회에서도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권에서는 뭐 청문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강행을 하고 야권은 정치 공세의 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청문제도를 한번 손질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일단 그거 말씀해 주셨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좋은 후보를 내야 될 책임이 청와대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좋은 인사를 발굴해서 또 검증하고 하는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꾸 그 정치권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를 얘기하는데 그 아전인수 교육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그 최정호 장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여론이 이제 지배적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가 뭐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게 문제가 될 것 없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인데 오늘 아침 CBS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부적절하다가 55%고 적절하다는 29%니까 국민 10명 중 3명만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거고 나머지 7분들은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 이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 정서지 어떤 게 국민 눈높이고 정서인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좀 바람이 말씀은 있습니다. 여당에게도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여당에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뭐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이전에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제대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가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헌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40대 여성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미선 후보자가 그 청문회 당일날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입장을 얘기를 못했던 것이 있고요. 처음에 청문회를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사전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팔겠다고 해서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어떤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질과 역량 면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명수 후보자가 올라왔었는데 물론 논문 표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민주당이 440만 원의 시세 차익, 교육 관련 투자를 해가지고 44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걸 낙마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마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똑같이 민주당이 적용을 해야지요. 동시에 청와대가 지금 이것을 강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회에 무슨 협치가 깨지는 건 말 것도 없이 현직 판사가 자기가 관여한 재판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용인된다.
그럼 앞으로 어떤 판사들도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문제 삼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소위 아메리카시픽 상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을 취득한 일이 있고 또 직접 회사는 아니지만 하청업체인 그 이태국 건설의 하청업체의 재판을 관여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용납된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판검사 사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상 또는 재판상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주식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이걸 청와대가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법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말 과정이 공정한가라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만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하고 있는 주광덕 의원에게 끝장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있어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과 끝장 토론하자고 또 다시 역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끝장 토론 논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청문회법에 의해서 국회 내에서 국민의 그 대의기관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법 절차 내에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해 나갈 문제지 이걸 가지고 또 인사 책임자하고 물론 그 인사 최종 책임자는 이제 대통령이시지만은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분하고 뭐 끝장 토론하자는 것은 제가 적절치 못하고요. 특히 또 이미선 후보자 남편 되시는 그 오충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당사자는 지금 당한 당사자는 이쪽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물론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화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출해서 내가 대신 하겠다 나하고 얘기하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타당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해법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좀 기류가 바뀌었나요? 평화당과 또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이야기되던데 지난번 주식 매각하다 보니까 그 뒤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결정하기 좀 더 수월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변경됐다기보다는 정의당이나 평화당이 지금 현재 여권이 그리고 청와대가 취한 입장을 배려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주말을 거치면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남편 문제 때문에 더 여론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주광덕 의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을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의 인사 책임을 묻고 싶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불러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죠. 법사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무슨 개인이 맞짱 토론하고 이럴 문제가 아닌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오충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변명한 사유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직 여성 부장 판사입니다. 아니 아내에 대한 사랑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대를 나온 현직 여성 판사가 해명을 하면 해명이 안 되고 꼭 서울법대를 나오는 남성이 해야지 해명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오충진 변호사를 잘 알고 있는 현직 외교관이 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객관적인 사회적 능력과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청문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해명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다. 그럼 지금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통해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지금 청문회에 나가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그게 법상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청문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내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 민주당에 요청해서 청문회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관 판결문도 대신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부인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또다시 인사청문 보고 채택 없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부담일 거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론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11명째 지금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고
지금 박근혜 이전 정부에서는 총 4년 동안 10명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숫자로 비춰볼 때도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청문을 뭐 강행을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국민의 눈높이가 국민이 생각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한번 청와대도 다시 한번 재송부하기 전에 저는 한번 좀 신중하게 해봤으면 하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인 게 있다면 좀 사족일 수가 있는데 뭐 40대에다 여성에다가 지방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지방대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좀 그 귀에 좀 거슬리는 게 마치 지방대에다가 뭐 하나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현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견해라든가 가치관의 그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뭐 스카이 출신만 거꾸로 지금 그 인사청문회 다 낙마했던 분들 보면은 다 그분들이 다 지방대 출신들인지 한번 좀 되묻고 싶은데 꼭 그런 식의 인식을 이번 기회에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뭐 지방대생이 좀 모자란데 다양성과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 이런 특혜라든가 시혜 같은 느낌이 좀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뭐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방대라는 것이 탕평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 차원에서 그렇죠. 지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임명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지라 과연 만나도 좋은 대화가 나오고 4월 임시국회 다시 좀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보면 청문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이거 어렵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표현을 들으면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이 강행하는 방침으로 바뀌니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오 변호사한테 전화 걸어서 해명하라고 그러고 조국 수석은 그걸 또 페이스북으로 퍼나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권한이 없구나. 청와대 방침대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여러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것이고 그 책임은 여당이 사실은 지어야죠. 대표적으로 이런 여당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건은 먼저 처리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여당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청와대가 사실상 협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계속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하고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할 때에는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이 모두 다 사표를 제출을 하고 대통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하면서 민정수석, 인사수석을 경질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에도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정동기 수석이 사표를 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가부간의 이야기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이 4월 15일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잡혀 있습니다. 1년이 꼭 남은 셈입니다. 1년 남은 지금 상황에서 여야 벌써 총선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지역구를 열심히 또 갈고 닦는 그런 일부 후보들 또 정치 신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딱 꼬박 1년이 남았는데요. 이미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총선 공천 제도기획단 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신정치 특별위원회 이렇게 다 꾸려가지고 공천 룰도 지금 확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총선을 치를지 지금 일종의 이제 그 기획단을 꾸린 상태인데요. 예.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게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3년 차 지금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어쨌든 이게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그 의석수를 다수를 확보를 해서 힘을 얻어야 현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가려면 내년 총선에서
힘 있는 정당,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계속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괴멸되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보수가 조금씩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정말 괴멸됐던 저기가 다시 국민들한테 보수층에서부터 확인을 받느냐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도 사력을 다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나머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평당, 정의당 같은 경우도 거대 양당 구도, 독점 구도에서 다당제로 가는 게 일종의 시대 흐름인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세 정당도 역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아주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벌써부터 각 당에서 주요 인물들을 물색해서 주요 지역구에 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산의 조국 민정수석 배치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국 수석 부산에 나오면 야당에서 좋아하겠죠. 아마 조국 수석이랑 붙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산 선거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만큼 지금 사실은 능력이나 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혀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당 후보자는 내년 총선을 지금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제사밥에 마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연부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4월 국회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선거법 문제보다도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최저임금 구조를 개편했잖아요. 구조위원회를 만들고 결정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개정을 해야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당에서 지금 추경 편성한다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성장률이 한 0.2%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IMF조차도 한국이 지금 추경 편성하지 않으면 2.6% GDP 성장률 유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를 쓰겠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쓰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6조 쓰겠다, 7조 쓰겠다 정해놓고 그때부터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사업장 내에서는 소위 이제 그 52시간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총선 문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들, 국민들의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아마 내년 총선도요, 이 상태로 가서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국회가 조금 정신을 좀 차려서 그리고 청와대도 좀 양보할 거는 과감히 양보를 해서 국회가 돌아가고 그래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그 부분인데 국회의원들 임기 마지막 해, 그러니까 총선 1년 전, 글쎄요, 국회를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지역구에 많이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더 지역구 발걸음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자주 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떨어질 거를 작정하면은 이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하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 많은 분들은 지역구 행사를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럴 근데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문제도 좀 국회가 좀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인 원외 인사들은 24시간 내에 지역구에 있으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적어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맨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짝수달에만 열리잖아요. 그리고 정기국회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현직 의원은 마지막 회의까지 특히 저는 그런 좀 국회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4월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도 그 4월 달까지 회기가 열려요. 그러면 국회의원 떨어져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표결하고 의사진행하고 이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편하게 발 벗고 주무시죠. 야당도 사실 그런 부분을 의식을 했는지 이번에 이렇게 서로 정쟁이 굉장히 심한데도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2월 죄송합니다. 2월, 3월도 지금 아무 한일 없이 지금 보냈고 지금 4월 국회 어렵게 지금 합의해서 8일 날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 그대로 개문발차거든요. 문만 열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도 못 잡았는데 가장 큰 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데 지금 뭐 이미선 뭐 후보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 계속해 지금 넘어온 것들이요. 뭐 선거제 뭐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야당이 힘이 계속해서 비판만 해서도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가져서도 안 되는 거고 적당하게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좀 저는 부재돼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의 책임을 저는 원내대표단한테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원내대표들이 보면은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지금 그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이달 말로 이제 임기가 마칩니다만은 홍영표 원내대표라든지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지금 통과시킨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적당히 그 야당도 좀 챙겨줘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 부재가 저는 이렇게 국회가 계속 공전하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뭐 총선 1년 남았습니다. 여론을 가를 그런 변수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북 관계도 있고요. 야권발 정계 개편도 있을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내용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 오늘 뭐 최고위원 회의도 사실은 뭐 힘겹게 사실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는 손학규 대표는 사퇴를 거부하고 9월 달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당이 제대로 가든 또는 뭐 평화당이랑 합친다고 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총선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뭐 이전에 이제 지분이 있다고 하는 뭐 안철수 또 유승민 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3시대에서 우파나 좌파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를 하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는 내가 다음에 총선에 어떤 행보를 취하는 게 유리한가 이게 지금 앞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건 답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